안녕하세요.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입니다. FPN-TV의 화재 학습 코너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오늘은 좀 색다른 모습으로 좀 찾아뵙습니다. 소방 전문가들과 함께 특정 사고에 대해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연이어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죠. 아무래도 어린 자매 4명이 연달아서 화마로 세상을 떠나다 보니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오늘 이 화재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소방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경일대학교 이영주 교수님과 또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일대 이영주입니다. 네, 자, 박경환 회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 회장 박경환입니다. 자, 그리고 저 끝에 본지의 박준호 기자도 함께 합니다. 박 기자랑 며칠 전에 저희가 부산 화재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번 사고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오늘 나누는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편하게 질문도 던져주실 거고요. 자, 그럼 화재 학습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서 먼저 좀 개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한번 좀 부탁해요. 네, 이번에 그 화재는 부산에서 총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화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화재는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 15분께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이 화재 경보를 듣고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발화 세대에 연기가 새어나와서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고요. 화재는 비교적 빨리 19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 10살과 7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당시 그 부모는 청소일 때문에 집을 비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이들은 안방 침실 침대 위와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불이 거실 컴퓨터 본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0년 건축 허가, 1994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화재는 8일 후인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 58분께 발생했습니다.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아파트 맞은편의 빌라 주민이 화염과 연기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고요. 그러나 이 화재로 8살과 6살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거실 발코니와 거실 중문에서 발견됐는데요. 이곳도 당시 부모가 치킨집 운영 때문에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방은 불이 에어컨 전원선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3년 건축 허가, 2007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멀티탭에서 지금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런 멀티탭에서 발생되는 화재가 굉장히 좀 잦은 편인가요, 원래? 실제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부주의에 의한 화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는 이 부주의 다음으로 전기 화재 중에서 이제 멀티탭, 때문에 전선에 관련된 이런 화재들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멀티탭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부라든지 혹은 또 여기 이제 기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멀티탭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특정하게 된 상황들을 보면 아마도 멀티탭 자체가 이제 전소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타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멀티탭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일반적인 전기 화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실 상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거나 확인이 안 되는 상황들이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전기 화재의 상당 부분은 멀티탭이라든지 전기 콘센트 혹은 또 전선 연결부 이런 쪽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가정에서 흔히 보통 사용하는 이런 멀티탭에서 이 정도의 위험을 초래한 일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다른 얘기들은 또 차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아파트의 형상들이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신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실제 저희가 가서 다 그 환경을 싹 조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박 기자와 갔을 때는 이게 상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형상이더라.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회장님께서 직접 한번 저희랑 같이 영상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보이는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 분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금동의 화재부터 먼저 볼 건데 여기는 화재가 발생한 지 그래도 꽤 수일이 지난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뭐 주민들은 평상시처럼 일단은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모습이 계금동 아파트 전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화재가 난 호가 박 기자 여기가 몇 호죠? 405호에서 아, 예, 405에서 났는데 여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하나의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이 배수구가 망가지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좀 빼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마가 좀 휩쓸고 간 흔적이 좀 고스란히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부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측면으로 해서 뒤로 돌아갔더니 저희는 사실 이게 아파트가 뭐 복도식이 어떤 형태의 복도식이냐 이거를 잘 모르고 갔었는데 편복도식이네요. 이거를 편복도식. 편복도식이라고 하나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 뒤편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까맣게 그림이 이제 볼 수가 있고, 연기 출하 흔적이. 예, 뭐 처음에는 방화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열기가 이제 많이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박 기자, 이게 지금 한쪽 면의 호가 몇 개 있었죠? 여기가 3개입니다. 저기 이제 불이 난 세대가 이제 405호고요. 오른쪽 406호, 407호. 여기에는 이제 3개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앙 직통 계단이죠. 계단을 중심으로 또 반대편에도 호들이 4호 있었는데, 세대까지. 4호, 3호, 2호, 1호여서 한 층에 총 7세대가 있는 그리고 구조. 마지막에 계단이 있고. 맞습니다. 예.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오른쪽 편복도를 지나서 쪽 끝쪽으로 가면 이렇게 옥에 피난 계단이 옥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런 구조가 별로 없는데 예. 예전 아파트들은 예전 대부분, 아파트는 5개 계단. 대부분은 저렇게 이제 옥에 계단이 있어도 계단실 문 자체를 이제 잠가 놓거나 사실 이렇게 제대로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개방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나마 이제 괜찮은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주 통로가 어찌됐건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 예. 요 센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로 이용자들은 이쪽을 상시 이용하고 저쪽에 5개 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뭐 일반적인 사용은 많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쪽 붙어 있는 세대에서 저층 정도는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형의 모습이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뭐 상부층을 통해서 유리창을 깨고 뭐 화염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초기에 아마 진화를 해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관리사무소가 1층에 있었는데 이게 동마다 수신기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 옛날에 개별 다- 동단, 예. 동단이. 개별 동단위로 화재 수신기가 여기 보시면 보시면 피용 수신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이게 있었습니다. P형이 보통 옛날에도 한 150% 회로 이하는 그 이상을 P형은 이제 못하기 때문에 동별로 수위실에다 다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인허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150회라고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형 수신기는 1대1로 회로가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통신 방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회로 간선을 이어지려면 보통 저 큰 판넬이라고 하더라도 100회로에서 150회로가 아마 최대 수용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하나가 예를 들어서 보통 뭐 100에서 150세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예전에는 다 그런 식으로 동마다 수신기를 예, 하나씩 예. 집어넣는. 예. 복도로 여기 들어가면 이 승강기실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층계 계단실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우측 편복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왼쪽 편복도. 예. 이쪽이 그 화재가 난 쪽 라인이에요. 예. 저기 올라가면서 이게 방화문을 고인목으로 이렇게 괴어놓은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은 뭐 법이 바뀌어서 유도등이 다 설치가 되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게 준공 시점이 언제죠, 박 기자? 네, 건축 허가를 받은 건 1990년이고요. 사용 승인 받은 게 1994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축강 유도 표지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도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생활을 하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가 화재가 난 층의 복도고요. 이쪽 왼쪽을 보시면 이 폴리스 라인이 아직도 이렇게 쳐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저렇게 트여져 있더라도 엘리베이터 홀을 양쪽에서 지금
방화문이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뒤로 한 번만 돌려보시면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 다 방화문으로 이렇게 복도 쪽을 다 막고 이쪽 엘리베이터 홀을 방호하도록 예전에 그런 이제 전실 개념을 그렇게 뒀는데 실제로는 다 열고 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 제일 끝 호실이죠? 네, 7호입니다. 이쪽 호실을 이렇게 복도를 한쪽을 점유를 해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건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저쪽은 그 계단이 있는 쪽은 아닙니다. 딱 세 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아까 말씀하신 끝세대 쪽에 복도 공간까지 저렇게 쓰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불법이죠, 사실. 근데 사실 저렇게 편복도형 아파트의 맨 끝세대에 계신 분들은 저 공간까지 사실 일반인 분, 다른 세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주민들과의 이제 갈등으로도 또 얘기가 되긴 하는데 저런 사용들이 사실은 뭐 좋은 사용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네. 왜 점유를 하냐 이렇게 네, 다른 맞습니다. 주민들이. 네. 화재가 난 쪽 반대쪽입니다, 이게. 그쪽 복도를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 이제 소화전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심히 소화전을 좀 열어봤어요. 관리 상태가 평상시 어땠는지. 뭐 화재가 딱 난 곳의 소화전은 아니고 경종이 떨어져 인근입니다. 경종이 저렇게 좀 이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화재 사고에서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경종이 저렇게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작동을 해도 그러니까 그 소리가 둔탁해져 가지고 사실은 높은 음량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이 점검을 다 주기적으로 받는데 저렇게 경종이 이탈돼 있는 건 사실 점검에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점검이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저.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수방 호스인데 이게 제조된 지가 꽤 됐더라고요. 준공 시점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한 20년 정도 된 네. 거네요. 30년 이상 넘었죠. 네, 30년이요? 네, 30년 그러니까 정도 된 걸로. 내구연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서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도 가보면 큰 차이 없거든요. 정말 다 저렇게 이용하시고 사실 또 저 주민분들도 저런 게 너무나 당연하고 특별하지 않은 익숙하죠. 건데 예, 익숙한 예, 겁니다. 예, 저게 예. 뭐 당연히 노후된 아파트고 사실은 뭐 재건축 재개발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낡은 채로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건물 전체가 사실 상당히 낡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방 시설만 또 새로 개수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것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대로 건물 노후화된 상태로 소방 시설도 그대로 노후화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좀 대조적으로 소화기는 또 굉장히 깨끗하죠. 소화기는 소화기는 아마 내용연수가 내구연한 내용연수가 예.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보시면 뭐 보이시겠지만 2035년 5월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한 최근에 그런 그 소화기 최근에 교체된 교체를 25년에 가는 네, 거네. 가장 최근에 예, 교체. 가장 최근에 교체한 예, 거죠. 예, 예. 저희가 또 이제 5개 계단, 피난 계단을 통해서 회장님 이런 계단을 정확히 명칭을 뭐라고 하죠? 5개 피난 계단. 피난 계단인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피난을 위해 목적으로 다 저렇게 설계가 돼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게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저게 5개 계단 형태가 아니면 특피 구조로, 특별 피난 계단 구조로 해야 되고, 저게 이제 노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계단이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특피 구조랑 같은 성능으로 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외부에 개방됐기 때문에 별도의 거기에 가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연기에 대한 위험이 이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저런 형태를 이제 피난 계단 형태로 이제 다 적용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전한 구조인 거죠. 안전한. 가장 안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예. 저희가 또 최상층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이거 뭡니까? 스프링클러 같은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 이제 준공 연도에 따라 좀 다른데 20층 이상은 스프링클러 대상인 적이 있어요. 여기도 그 16층 이상의 건물에는 16층 이상의 예, 층에만 예, 스프링클러를 설치돼 있어 20층에도 스프링클러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 예.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 시설 중 하나인데 저렇게 굉장히 노후돼서 막 녹슬고 이제 버튼이 노출돼 있고 막 그런 모습은 좀 있었고요. 이 옥상 올라가는 이 계단 쪽에는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피난 유도 스티커도 붙여 있고 나름대로 안전 관리자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이렇게 유도등을 또 유도등도 보수 보강을 새 거네, 해놨더라고요. 새 거네요. 네, 해놨어요. 여기가 이제 20층 세대가 있는 층 위층인데 거기에 이렇게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옥상 출입문 네, 옥상 출입을 할 수 표시하고 있게끔. 아마 소방서나 이런 데서 또 지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옥상도 나가서 좌측은 저 정도 공간이 있고 또 우측으로 나갔을 때에는 또
다른 그 다음 라인 아까 그 저 옥의 피난 계단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지상 1층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옥에 피는 계단을 네, 네. 이용해서. 예. 편북도형이 나쁘지는 않은 구조예요. 냉난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지 화재 안전 측면에서는 예 굉장히 유리한 구조죠. 근데 이제 세대 바깥쪽으로만 나오면 바로 외기에 면할 수 있는 그렇죠.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부분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계단이나 혹은 또 승강장 홀 부분이 이제 연기에 오염돼서 대피를 못하는 상황들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렇게 편북도형 같은 경우는 일단 세대 문만 열고 나오면 사실은 외기에 면해서 사실 개방된 상황에서 대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좀 양호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안전 측면에서 피난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요 최근에 이런 아파트 형태보다는 훨씬 좀 안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과거에 방학동 화재, 예. 방학동 화재가 언제였죠, 박 기자? 2023년 12월 25일에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악몽의 크리스마스 이런 이제 명칭까지 붙었었는데 그 화재 같은 경우에는 방화문을 열어놓으면서 계단실 전체를 오염을 시키는데 이런 복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열어놓고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이렇게 연기가 급속도로 모든 세대 앞으로 퍼지는 그런 일들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그 화재 발생한 이후 한 달 채 안 돼서 아마 군포인가요? 거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가 사실 이제 이런 편복도형 아파트였어서 사실상 그렇게 큰 위험이나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닫힌 공간 안에서 사실 연기가 찼을 때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편복도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훨씬 좀 양호한 여건, 그러니까 피난상으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동네가 복도식 아파트가 대부분이었죠. 네, 많았는데 거의 이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나 뭐 계기가 특별히 있나요? 이용상으로는 사실 편복도형이 꼭 썩 좋지는 않죠. 효율성으로는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코어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세대수를 최대한 많이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생활이나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가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하니까 사실 한 층에 여러 세대들이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렇게 많은 세대가 살았을 때 엘리베이터의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현재 뭐 2호 조합이나 4호 조합처럼 이렇게 돼 있는 형태보다는 훨씬 더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이런 프라이버시나 이용의 편의성 같은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사실 저렇게 편복도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에만 주로 이제 편복도형으로 가지 일반적인 아파트는 사실은 거의 이런 편복도형 아파트를 적용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장에 갔더니 기장은 편복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장 현장도 한번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초입에서 들어가는 모습인데 보시면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만 이 1층이 필로티 형식으로 차량 주차할 수 있게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상단에 보시는 요 부분 박 기자 여기가 몇 호죠? 네, 604호입니다. 604호. 604호도 여전히 이렇게 그을린 형태로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백이동이 이렇게 라인을 보시면은 5, 6호라는 13층까지 있고요. 저기는 이제 8층까지 있어가지고 한 동이지만 이게 라인마다 층수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또 측면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사실 이 벽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면 하나의 동으로 해서 일직선으로만 딱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여기는 이제 큰 모양으로 니은자, 뭐 옆에서 보면 기역자 이런 모습으로 건물이 싹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처음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서 중앙으로 보이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른 쪽 동, 그러니까 2동이죠. 102동. 102동 쪽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101동 쪽은 겉면 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형태예요. 지하주차장에서는 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왼쪽에 보이는 화재가 난 동과 오른쪽에 101동 쪽은 이 구분이 저렇게 중앙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101동은 또 뒤로 이렇게 이게 디귿자였죠? 네. 네, 디귿자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 102동 같은 경우에는 58세대고 101동은 이제 100세대여서 158세대 좀 소규모 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고 아마 건설도 지역에서 했을 것 같고 뭐 설계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경제적으로 동분리를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건물들을 이어서 벽을 계속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경제성을 최대로 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땅을 더 지하 2층을 파지 않고 지하 1층 정도만 파서 주차 대수 맞추고 나머지는 이렇게 필로티에서 1층에 주차 대수를 만족하는 그 정도로 해서 최대한 건축비를 줄이는 그러한 형식의 아파트 구조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준공이 됐죠? 네, 맞습니다. 2003년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2007년 3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허가를 받고 한 3년 4년 후에 이제 지어졌어요, 그죠? 네. 여기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이 앞쪽 입구는 이제 조사 때문에 좀 막아놓은 상황이고 세대에 어쨌든 다른 세대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 공간은 뭐 갈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완전 통제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도 겉으로는 좀 둘러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 1층에 방화문이 이렇게 하나 딱 있어요, 현관문 쪽에. 그러고서는 어디에서도 방화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 2층부터 완전히 방화문이 없어요. 세대로 들어가는 모든 곳들이 바로 연결이 돼. 다 이게 2층에 올라가자마자 문이 별도 없이 바로 왼쪽엔 승강기 그리고 뭐 1호, 2호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세대가 바로 연결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방학동 화재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는데 그때 방학동 화재에서 이 밑에 층에 계신 분이 피난을 하면서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윗분들이 연기 때문에 소위 이제 피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직통 계단이 전부 다 오염돼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 방화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좀 불안정한 구조다. 뭐 여기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저 적법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별 피난 계단의 전시라고 저 승강장의 승강장,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겸용할 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보시면 계단실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계단실이 이제 특별 피난 계단임에도 불구하고 문 열면 바로 그냥 계단이 있는 그냥 피난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승강장 자체가 이제 엘리베이터 자체가 이제 이 비상용 승강기가 되면서 그 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계단실이랑 지금 이제 승강장 부분도 분리가 안 돼 있고 또 여기로 접근하는 이제 문 자체도 사실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세대에서 나오면 엘리베이터 홀, 계단 이런 게 그냥 하나 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공간 구조 자체가 적법한 구조인지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칫하면 건축법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예, 건물일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세대 내에서 우리 저 안타까운 아이들이 숨졌지만 만약에라도 이게 방화문이 열려서 화염이나 이 유독가스가 이 상층부로 확산이라도 됐다라고 하면 이게 세대 내에서 피난하려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구조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층수가 몇 층이냐에 따라서 특별 피난 계단하고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비상용 승강장이 해당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네. 아파트가 16층 이상의 경우에 비상용 승강기가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방도 봤지만 뭐 계단을 이용하는데 뭐 전부 다 지금 뭐 자전거 나와 있고 이렇게 다 막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계단 앞에 막 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여기가 이제 화재가 발생한 층이고요. 지금 뭐 감식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아직은 이렇게 다 폴리스 라인을 쳐놓은 상태라서 저희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겉으로만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연기가 나온 흔적들이나 이런 거는 고스란히 보이네요. 이 위층은 계단은 약간 좀 그을림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서 보는 그런 굴뚝 효과로 인한 연기의 확산 흔적이 아주 이렇게 검댕이가 바닥에 꽉 차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화재 시에 안 열렸다는 안 거예요. 열렸다는 방증인 거예요. 예, 네.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마 화재가 쇠성기까지 가지 않고 초기에 이쪽 그 아이들이 죽은 그쪽이나 이쪽에 통해서 좀 연기 배출이 많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쪽 중앙 홀 쪽으로는 나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그죠, 생각도 그죠. 많이 들었어요. 방학동 같은 경우는 피난하면서 열고 나오면서 문제가 됐던 거니까. 저희가 이제 옥상층까지도 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 구조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관리가 안 되네요. 계단 쪽이. 네,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재 이후에 뭔가 이렇게 올려놓은 건지 집기들을 사실 잘 뭐 모르겠는데. 집기들 예. 사는 때문에 이제 꺼내놨을 수도 있어서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도 아마 이미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네요. 2007년에 준공됐을 때는 이런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그러니까 없었죠. 옥상에 자동으로 문을 화재 시 열어주는 그런 장치는 사실 의무화가 안 돼 있었는데 여기 나중에 이제 보강을 해서 이런 시설도 갖춰놨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소방서나 지자체 이런 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 뭐 보급 사업을 했던지 뭔가 이렇게 보강을 명령을 내렸던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연기 감지기와 이 자동 개폐 장치랑 연결되는 연기 감지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천정부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CCTV도 설치 있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상태 같아요. 저 연기 감지기는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하나는 이제 계단 쪽이고 경보 설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개폐 장치, 개폐 장치 연동이고. 그쪽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박공 구조더라고요. 예. 대피 공간 있는. 그래서 오른쪽에 일부 요만큼의 이제 공간이 있어서 뭐 비상시에는 조금의 인원들은 좀 나올 수 있는 구조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서 저희가 좀 그 과거가 생각이 났던 거는 군포 화재죠, 박 기자. 군포 화재 그때 요런 박공 구조의 아파트에서 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군포 아파트 12층에서 이제 불이 났다가 그 위층의 주민이 이제 피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옥상인 줄 알고 끝까지 올라가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옥상문이 아니고 이제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이어서 거기서 이제 쓰러진 채 발견이 돼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 소방에서 옥상문의 어떤 이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자동 개폐 장치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구보다 이제 위쪽으로 기계실이 있는 경우에 저 계단 앞쪽에 이제 이를테면 저기 이제 펜스를 친다거나 안내문 같은 것들을 게시하게끔 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이를테면 바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 개도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옥상 광장 부분하고 사실은 이제 기계실 부분, 옥탑 부분이 또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로 뭐 대형 건축물이나 성능 설계 심의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 우려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끔 물리적인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방화문이 일단은 층계 쪽하고 없으니까 사이에 사실 여기가 암흑천지로 변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사실 모른다 이런 생각이 뭐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끝까지 올라가니 여기는 승강기 관련한 기계실이 좀 있었고요. 이 기계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상 아까 이제 그 밑에 층 옥상 광장 쪽으로 예. 나간다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사실은 대피 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네요. 이 기장 아파트에 이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가 사실 저 시대에는 대부분 열 감지기를 설치하잖아요.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지적들이 예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소방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연기 감지기가 아닌 열 감지기가 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장 아파트에 가서 그 밑에 세대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그 세대를 좀 들어갔었어요. 그 협조를 얻어서 속을 보려고 했었던 이유는 화재 폴리스 라인이 또 쳐져 있고 하다 보니 그 화재가 난 곳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서 구조는 과연 어떻게 생겼고 또 이제 도면 같은 걸 저희가 볼 수가 그렇죠. 없어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어렵게 협조를 얻어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마루인데 같은 라인의 밑 세대입니다. 차동식 열감지기네요. 예, 방도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차동식 열감지기였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금 방에 저렇게 차동식 열감지기가 저희 되어 집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옛날 건물들은 다 여기가 이제 공부방인 맨 끝방, 주방 바로 옆방인데 여기도 차동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도 차동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는 주방에는 예, 이제 정훈식 감지기가 있고 네.
그럼 이게 혹시 준공 때는 연기 감지기였고 비화 제보가 많이 발생해서 혹시 자동식으로 바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협조를 얻어서 떼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생산된 건지를 봤더니 2006년도 6년이네. 9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 시점하고 딱 맞아 네, 떨어져서 맞죠. 여기는 그냥 설계부터 다 열 감지기로 돼 있었다. 연기 감지기로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저희 식습관 문화 자체도 저기에서 뭐 삼겹살 굽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가정 내에서 이번 화재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고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를 무슨 소방에서 무조건 원인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전문가분들께서 대략적으로 이런 화재에 대한 지금 외형 그리고 내부 이런 걸 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시각에 대해서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뭐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두 화재의 공통점은 사실 이제 재약자인 어린이들이 이제 사망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화재 원인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전기적 요인 콘센트 화재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 이제 사망할 당시에 이 어린이들이 실제로 침대 내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였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이런 피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시도에 대한 흔적들이 없다라고 본다면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 어느 정도 뭐 화재로 커지기 전에 이미 연기가 상당 부분 이제 차 있을 것이고 아마 이 어린이들이 연기를 흡입해서 불이 나서 이미 화재로 이어진 상황에서는 이미 질식에 의해서 대피조차 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아마 질식사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건 이걸 이제 우리가 시스템도 이 건물의 어떤 소방 시스템이나 뭔가 이런 걸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야간에 두 현장 모두 부모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어린이들이 취침 중에 사실 성인들도 취침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기민하게 대응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들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더더욱이 이런 부분들 대처에 대한 부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라든지 또 막 앞서 방금 이제 영상으로 본 것처럼 화재 감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연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기 전에 만약에 화재를 인지해서 뭔가 탈출할 수 있었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이런 화재 대피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줄 수 있는 어떤 뭔가 시스템적인 어떤 보안 이런 것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뭐 소방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노후 아파트의 한계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뭔가 적극적인 개보수를 의무화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면 중 또는 뭐 그런 어떤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걸 인지하고 잠을 깨우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조금 우리가 반성을 할 시기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급 위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계단실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건축법적으로는 안전 측면에서 보면 이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의 부속실하고 승강장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안전하게 구획되는 게 제1의 원칙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업무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만 그거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안전보다는 공급 위주 그래서 값싸게 많은 주택을 보급해야 된다는 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양보한 측면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양보한 측면이 뭐냐면 양방향 피난이거든요. 건축 구조에서도 양방향 피난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런 사고들이 자꾸 나니까 우리가 이제 옆집으로 대피하는 경로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랫집으로 내려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 대피 공간을 별도로 구획해서 안전하게 거기에 대피해서 있으면 뭐 구조를 하는 이러한 컨셉으로 바뀐 것들이 이제 차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안전을 돈과 이렇게 바꾸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또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또 아이들이 이제 깨어나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경보 설비의 그 음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문제점, 건축 구조, 뭐 경보 설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고 자체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노후 공동주택이 우리 도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취약성을 꼽는다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거를 좀 꼽으시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사람도 나이 들면 안 아프던 사람도 팔다리 아프고 아파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면역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질병에도 취약해지는 것처럼 사실 건물도 사실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노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건축물의 성능들이 언젠가는 실패할 확률들이 높아진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화재 위험도 또 다른 이제 이용상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이제 퇴화가 되는 상황들이죠. 특히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를 또 화재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노후화에 따라서 이런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것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전까지 최근에 뭐 수십 년 동안 또 최근 10년 동안에 굉장히 화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이 강화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또 그리고 소방 시설에 대한 설치 적용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 사실 근데 노후화 됐다라는 건 사실은 이전에 지어진 그 시점의 법을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시설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높아진 어떤 건축물에 대한 소방 성능이라든지 방호 성능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취약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현행의 법 기준만큼의 강화된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은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신축 혹은 또 건축물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취약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시기 전에 건축 구조에 대한 노후 주택의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얘기가 나오죠. 왜 소급 적용을 못하냐, 법규를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번에도 이 사고 이후에 두 공동주택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프링클러를 과거 건축물에 다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이걸 또 전문가분들께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있으면 안전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회장님은 소방시설의 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공동주택을 소급 적용을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전체가 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세대는 하고 어떤 세대는 안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이 건물 전체에 적용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뭐 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동의받기 어려운 측면들이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정에 이렇게 설치해서 내가 스프링클러를 해. 그러면 이 기준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또 누가 이거를 인정을 해줄 건가 라고 했을 때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뭔가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요청을 하면 화재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해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특례라든지 그런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그거는 본인이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한 번쯤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적용하면 더 좋은지 이제 그런 기술과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었던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소급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비용적인 부분들도 물론 당연히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비용 이외에도 사실 돈의 문제로만 이걸 굉장히 국한하면 마치 돈을 안 쓰기 위해서 부도덕한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것들이 사실 이거 부도덕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돈을 아무리 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설치상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야 그냥 공간 안에 천정면에 스프링클러 해도 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걸 달기 위해서는 천정부에 이제 배관도 있어야 되고 어딘가에는 물탱크도 있어야 되고 어딘가에는 펌프실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물탱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그 건물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중이 구조적으로 아니면 이걸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각 아파트 세대별로 천정을 뜯고 배관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천정이나 이런 실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까지를 비용에 포함하고 또 공사하는 기간 중에 이 제실자들, 거주자분들을 다른 데서 또 주거를 하게끔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 이게 단순히 말처럼 안전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합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 분들께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모르시니까 이런 달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부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무슨 사고만 나면 소급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또 이런 정치나 또 이런 입법하시는 분들이 또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면 하는 거지 왜 못하냐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장 쉽게 모르는 분들이 쉽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한다면 이 소급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당장 작년 초에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화재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TF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행정안전부나 또 소방청이나 여러 국토부나 기관들이 모여서 이런 분들 의견들을 정리할 때도 그 당시 이제 아파트의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실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급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한다라는 것들을 그 당시 이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계기가 돼서 다시 이미 이런 것들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소급이 될 것 같다 이런 결론으로는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소급 적용은 못하더라도 앞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아파트는 그래도 뭔가 설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존의 정상적인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그럼 최소화하면서 뭔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뭔가 기술적인 부분들의 대안으로서 이제 간이형 스프링클러 혹은 또 주택용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 시설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만 문제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라 하더라도 기존의 건축물에 적용성 있게끔 조금 더 간소화해 준 이런 스프링클러 기준이다라고 이제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설치가 그렇게 녹록하게 간소화되지 않은 부분들 그게 이제 상수도랑 직결을 해서 천정에 배관을 넣고 거기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달아서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상수도에서 나오는 압력으로 스프링클러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거보다 낮은 압력으로라도 물이라도 뿌리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상수도 직결형이 있고 또 뭐 캐비넷형이 있고 네. 또 수조를 포함하는 이런 타입들이 있는데 이런 타입들마다 각각의 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들은 사실 가장 간소하고 좋은 방법들은 상수도에서 직결해서 바로 스프링클러 헤드에 물을 공급해서 쏟아질 수 있게 하면 이게 이제 가장 간소화된 프로세스고 이렇지만 실제로 또 상수압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이런 설치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직결형 방식을 안 써서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뭐 캐비넷형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쓰지만 이 캐비넷형 같은 경우도 사실 설치가 간소하지도 않습니다만 간소하겠다고 해서 설치해 놓으면 사실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사실상 이런 부분의 성능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로 본다면 설치하고 싶으니까 간이형으로 간소하게 해주니까 이걸 설치해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로 완벽하게 안전해진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거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LH공사에서 최근에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영구 네.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는 이제 스프링클러 소급하겠다 해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LH공사는 사실은 좀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아파트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LH공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 임대 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여기서 지어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아파트들은 사실 소급 적용의 의무는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터졌을 때 공공인 영역에서 너네들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안 하느냐라는 그래서 소급의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 시설 기준들이 강화되면 이런 것들의 소급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부분들, 외장재 기준들이 준불연상으로 강화됐을 때도 사실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런 부분들 교체 의무가 없는데도 사실 LH공사 아파트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또 이제 문제시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교체했던 사례들도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는 또 노후화된 이런 이제 이 임대 아파트들에 대한 이제 소급 적용까지는 아니지만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해가지고 이런 부분 하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LH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의 적용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들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상수도 직결형으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정 속에 공간들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배관에 대한 부담들을 최소화해 주자. 그래서
꼭 금속관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여러 가지 플렉서블한 관들이라든지 PVC라든지 여러 가지 이 관들에 대한 재질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도입해서 조금 더 현장의 시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발표한 그런 이제 이 간이형 스프링클러에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다 인정받아서 담겼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간이형 스프링클러 단순히 있는 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에 적응성 있게끔 조금 더 사용성, 성능이라든지 혹은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조금 더 개선된 형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이제 화재 사고가 나면 스프링클러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 스프링클러 없네, 불이 나면 어떡하지? 굉장히 큰 불안감에서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게 스프링클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면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없는 걸 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걸 잘 작동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경보 설비나 감지 설비 이런 것들은 아파트라면 공동주택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없는 걸 억지로 다느라고 고생하고 또 이런 것들에 부담을 갖게 하기보다는 있는 거라도 정확하게 잘 작동하고 기능하게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들, 성능들은 어느 정도 상향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처음에 논의됐던 여기 감지기라든지 그렇죠. 또 여기 감지기에 연동돼서 경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지하고 빨리 알려줄 수 있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인지를 해서 대피하는 이런 시간들은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명안전 측면에서의 또 안전성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대피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계단실이라든지 현관을 통해서 연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확산되거나 전이되는 이런 위험들,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방화문 혹은 또 방화문을 잘 닫고 생활하는 것, 또 대피할 때도 방화문을 잘 닫은 채로 대피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충실하게 지키는 것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성능들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건물에 사실 이제 스프링클러가 없다라는 건 관리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 건물이 사실 기본적으로 방호 능력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반대로 관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화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든지 혹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프트한 부분으로 보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실질적인 방법인데, 이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인지 후에 신고를 하고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과연 여기에 이 아파트의 관리인 혹은 관리 주체들이 과연 초동 대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느냐, 단순히 그냥 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건지, 아니면 여기에 경비실에서나 혹은 또 여기에 방재실에서 이 화재가 난 층에 접근을 해서 뭐 인명구조든 혹은 화재 상황들을 파악한다거나 여러 가지 초동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초기에 대응하거나 또 혹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유지 관리하는 것,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감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은 경보시설의 작동에 따라서 화재 경보를 못 들었을까? 그 연기 감지기에 대한 부분과 또 이 경보시설 자체에 대해서 그 음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과거부터 소방에서 좀 줄기차게 좀 지적되어 왔었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화재에서도 모든 언론들이 다 스프링클러에 주목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부모님들이 왜 그러셨는지, 뭐 이게 확인된 바로는 부모님들이 다들 또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셨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있는 게 잘 관리되고 했다고 하면 경보시설도 소방법에 따라서 무조건 스프링클러는 없지만 이게 정상 작동을 하고 제때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구조적인 한계와 과연 제때 작동했는지도 저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동을 했다라는 거에 소방의 개념은 본인들이 대응 활동을 하러 갔는데 경보가 울리거나 아니면 인근 주민이 경보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작동했다라고 기준점을 잡는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열감지기가 정말 국가 검인증을 받아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면 그 수준의 기능으로 빨리 최대한 작동을 해줬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제때의 개념이
이쪽에 성립이 됐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관점에서 저희는 사실 문제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지기에 대한 부분 뭐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 장치가 없습니다. 아까 그 기록 장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기록 장치는 화재 수신기, 그러니까 감지기로부터 신호 이력이 들어오고 뭐 펌프를 동작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신호들이 두뇌의 역할을 하는 화재 수신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블랙박스처럼 다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아파트에 있는 수신기에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회장님 이게. 네, 없고요. 내가 사는 그럼 아파트의 현재적 수준에서의 위험은 그러면 새로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와 어느 정도나 취약한지를 저는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예를 들어 대피 공간도 없어. 그리고 연기 감지기도 없어. 그 정도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그 신축 아파트 또는 현재 기준의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건물 수준의 안전과 내가 사는 수준의 안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정량적으로 딱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 사실 우리가 어떤 공동주택이나 우리가 삶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에서도 가격이 아니라 또한 안전의 측면도 하나 또 고려해서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적 수준에서 이제 이런 되어 있는 경보 설비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스프링클러는 사실은 우리가 뭐 소급 적용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을 말씀을 했지만 경보 설비는 좀 다르다. 경보 설비는 우리가 정말 그 열감지기를 떼고 연기 감지기를 끼운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월등한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체 가능한 현재 수준에서도 작은 비용으로도 안전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내가 얼마든지 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고 지금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그러니까 교체를 하면은 좋다라고 전문가분들이 확신할 정도의 그 열 감지와 연기 감지기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박 기자가 이렇게 이번 취재하면서 이 과거에 이런 연구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했고 이제 박 기자 그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2008년 소방청이 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주택 실물 화재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열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보다 작동 시간이 무려 8분이나 이게 느렸습니다. 경보는 이제 감지기 신호를 받아야만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실제 제실자들이 8분 뒤에 이제 피난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화재 실험 자체가 그 주방에서 고의적으로 실제 실물 주택에서 그러니까 이게 폐가죠, 폐가. 거기에서 이제 실험을 했던 건데 이게 연기 감지랑 비교했을 때 착화가 되고 나서부터 8분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8분.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죠, 사실 8분이면. 교수님, 이 8분이라는 게 화재 상황에서는 되게 클 것 같은데 실제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체감을 하십니까? 실제로 뭐 일반적인 화재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거나 화재 최성기에 이르는 데까지 시간들을 뭐 짧게는 5분, 뭐 아니면 7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 8분 동안에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최초에 착화돼서 화재가 커져서 그 공간에 최성기에 이르는 아마 최성기라고 한다면 그 공간 자체가 아마 불길에 다 휩싸여서 화재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 시점까지가 돼야지만 이 감지기가 울린다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인지가 된다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화재 안전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미 화재가 커질 대로 커버린 상황에서 사실 대피 자체가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이게 법이 바뀐 게 2015년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숙박시설과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이런 주요 건물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연기 감지기를 다 설치하게끔 실내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지금 다 열 감지기인 거죠. 그러면 그 감지기들은 다 8분이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불이 나면.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달리 또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게 이제 과거의 열감지기보다는 최근의 열감지기는 훨씬 이제 이런 감지에 대한 부분들의 시간들을 상당 부분 많이 단축했다고 지금 대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8분까지 지연은 그렇게 이제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연기 감지기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지가 늦어지는 상황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열에 의해서 감지가 되는 것보다 연기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빠른 감지, 신속성을 위해서 대부분 연기 감지기로 다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 감지기가 빨리 반응을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오작동에 대한 부분들은 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작동이 빨리 인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이 연기 감지기가 자꾸 오작동을 하면 또 우리가 항상 얘기되는 꺼놓고 병종을 잡아놓고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연기 감지기가 신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지만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설치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지만 사실은 연기 감지기에 대한 의미가 이제 명확하게 살아나는 거지. 자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자꾸 이를테면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다 계속 하다 보면 울려도 사실은 이거 또 오작동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늦게 울리더라도 확실하게 울리는 차라리 열감지기가 차라리 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 의견은 분명 나름대로 뭐 열감지기 늦게 반응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신뢰성, 오작동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잘 고민해서 연기 감지기가 우선할 거냐, 열 감지기를 하는 게 더 적응성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가서 이런 문제, 연기 감지기와 열 감지기에 대한 반응 속도 차이와 또 이 특성 위험에 대해서 이제 모 아파트에 계신 관리소장님하고, 그러니까 관리 부소장님인가 그랬어요. 관리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을 때 이제 그분이 그걸 제일 염려하시더라고요. 연기 감지기가 빠르고 다 좋은데 이 비화제보 때문에 사실 우리 그럼 죽는다, 관리소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화재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보가 울리는 상황들이 결로에 의한 습기가 차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욕실 근처에다 감지기를 너무 가깝게 해놔서 이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 수증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실내에서 담배 펴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삼겹살 구워 먹다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화재보라는 것과 오작동에 대한 개념들을 화재 상황을 인위적으로 뭔가의 환경을 만들었을 때 울릴 수 있다는 거 국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오작동이라도 비화재보라도 각인을 시켜서, 야, 여기는 화재 감지기가 일단 연기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게 이제 맞는 얘기인데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다만 이제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화재보가 울리고 사실은 이제 경보가 울렸다. 근데 불이 아니다. 관리사무소에 엄청난 민원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비화재보 울려서 뭐 이거 다시 복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주민분들께서 밤에도 울려서 자다가 깼다, 이분들이 아마 관리사무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법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들을 운영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많은 이제 입주자분들께서 이러한 오작동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화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적인 범주에서 이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는 이해도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기에는 상당히 좀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 아까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 감지기는 이제 바꾸는 게 그나마 좀 간편하고 현실적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가 화재 사고를 보다 보면은 관리자가 소방 시설을 차단했다. 왜 차단했냐? 뭐 오작동 때문이다. 이런 뭐 사고들을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니 왜 이렇게 오작동이 많이 나는 장치를 쓰는 거야? 이거 좀 기술 발전은 안 되는 거야? 오작동 안 하는 감지기는 없어. 뭐 네. 이제 이런 단순한 생각.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일반 국민들도 많거든요. 오작동만 안 나면은 이제 소방시설을 차단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뭐 오작동이 안 나는, 이건 사실 오작동이라고 하는 것도 뭐 비화재보라고 하는 거 다 묶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지 화재가 아닌데도 작동하는 상황들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감지기 자체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고 또 감지 방식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작동을 완벽하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환경적인 요건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거기에 적정한 이제 감지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쨌든 연감지기를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환경성에 대한 부분들이 맞지 않는 곳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감지기 자체에 대한 품질을 높여서 얘가 가지고 있는 성능들을 제대로 발휘해서 고장이 안 나게끔 하는 것도 이건 가장 기본적이겠죠. 다만 문제는 이제 마틴들 아시다시피 과거보다는 품질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감지기 동일한 방식의 감지 형식이라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런 이런 것들은 있죠. 당연히 품질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지기 자체에 대한 품질 혹은 또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때가 가장 감지기의 분량이 많느냐라고 했을 때 입주 첫날이라고 하는 농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달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다가 처음에 이제 입주해서 이런 것들을 작동해보면 오작동들이 막 처음에 나는 거죠. 만약에 처음에 20개가 나면 20개를 또 다 갈아 껴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중에 또 10개가 나고 10개가 나서 또 갈면 5개가 나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런 불량품들을 오히려 현장에서 잡아내는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농담들도 생기는 것처럼 어쨌든 각각의 제품들이 형식 승인을 받아서 생산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납품돼서 시공되는 제품들의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감지기에서 오작동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자기 보정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오작동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제품의 자체에 대한 부분들, 감지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 또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점 더 적응성 있게 해나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오작동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로 베이스로 해서 확실하게 화재일 때만 작동하는 이런 연감지기는 사실 우리가 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청에서도 경보기에 관련한 기준들을 강화시켜서 올해 12월인가 아마 새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고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따로 다 기존의 업체들도 인증을 바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그 기술 발전이 일어나더라도 현장에서는 또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이거를 또 다는 시공업자라든가 아니면 설계를 할 때 어느 위치에 단다든가 진짜 정말 많은 프로세스에서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이 비화재 뭐 오작동 문제도 좀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원론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화재 감지기의 안전성은 열 감지기보다 연기 감지기가 피난에는 확실히 유리하다. 이것만큼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방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오작동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요소들을 줄여가면서 발전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에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연기 감지기든 열 감지기든 오작동이 분명히 발생하고 특히나 연기 감지기는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지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은 단 하나만 작동해도 500세대가 다 울릴 수가 있고 이런 공동주택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거주자들, 입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해야 되고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 층간소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담배만 피우는 그런 민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 생활 안전에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암묵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불편함이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관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런 오작동이라든지 또는 뭐 실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업무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의 불안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보험이나 그다음에 그들에게 대한 정책적인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책임에 대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까지 그 일을 했을 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권한과 뭐 책임을 동시에 좀 네네 충분히 그들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소방 안전관리자가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들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1000세대, 1500세대 가봐야 화재 안전관리자 한 사람이 다 관리하고 이 사람이 저녁에는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위임자가 또 뭐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도 잠도 자고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면제를 주고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해주는 이런 체계 시스템을 갖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또 끊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화재를 이렇게 관리자분들이 뭔가 야밤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응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저희 아파트도 한 2002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굉장히 오래됐고 저는 저층부에 있어서 스프링클러도 없어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 특히 경비 서주시는 이 어르신들을 보면 사실은 소방시설에서 비화재보가 발생이 돼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사실 몰라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 분들 교대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소방시설의 이해도를 가진 분들께서 24시간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옆에 대응할 수도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정도 세대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갖춰야 될 인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법에서 다 정해놨잖아요. 그것도 딱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뭐 보조관리자 2명 있으면 된다. 뭐 이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뭔가 이게 우리나라 화재 안전성을 좀 높이기 위한 이런 정책과 제도, 환경 그리고 현실이 좀 제대로 좀 많이 안 돌아가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이런 노후 아파트 이제 화재 안전 TF에서 이제 간담회를 할 때 입주자표,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들과 또 전국의 이제 관리사무소 협회에 이제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분 사이에서도 의견들의 간극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입주자협회 대표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돈도 낼 용의도 있고 우린 준비가 다 돼 있다. 안전하게만 해. 입주자분들께서 안전하게만 한다면 우리가 누가 동의를 안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또 관리자 협회 분의 의견들은 훈련을 한다 그래도 훈련에도 참여를 잘 안 하고 또 실제로 뭔가 안전에 점검을 한다 그래도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주민들이 동의도 안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아파트 안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입주자분들하고 관리자분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간극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입주민들 또 많은 일반 시민분들의 화재에 대한 부분들, 화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도나 교육도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의 의식들을 전환할 만큼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빨리 이루어지겠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경보설비 감지기하고 경보설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소방청이나 지난번에 방학동 사고도 그랬고 이후에 이제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이제 가서 봤지만 예를 들어 방화문에 어떤 적정한 품질이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열어놓는 것도 문제지만 품질 자체가 관리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품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을 수 있는 소방청이 조금 정보를 조금 신속하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대국민에게 알려주는 역할은 해야 된다. 그거는 필요하다. 방화문이 예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안전 기준을 했으니 혹여라도 방화문에 대해서 새로 수리를 하거나 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최근의 것이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온다. 감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기 감지기도 이렇게 지금 열 감지기로만 다 되어 있는데 연기 감지기로 바꾸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 다만 이걸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기감지기 교체했다. 그거를 행정적으로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다 연기감지기로 바꾼 거를 또 신고를 하거나 또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국가기관에서 좀 나서서 좀 해주면 어떨까. 하지만 소방청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람으로 알고 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경보설비 기준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아까 아파트 구조 계단식도 그렇고 뭐 복도식도 그렇고 발신기가 전부 다 바깥에 있어요. 복도라든지 계단 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 발신기라는 것은 이 경보가 우리가 경보가, 따르르르 하는 네, 경종이 네, 있는 네, 그 네. 소화전 있는 함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경종의 그 음량 기준도 1m 떨어진 곳에 뭐 90dB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실 방화문이 있고 또 거실에 문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 그 소리가 거의 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우리가 뭐가 가지고 있냐면 비상방송의 스피커가 있는데 이것도 1와트로 매우 작은 그 음량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1와트 기준도 거실에만 있어요. 일반 방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해외 기준은 자는 사람 입장에서 누워있을 때 뭐 75dB의 음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강화되어서 저는 소급 필요한다면 소급하거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저희가 요번에 이 사건을 취재를 하면서 핵심 내용 중에 이 일부가 이 화재 감지기에 대한 그 반응 속도 문제와 경보 시설에 대한 네. 음영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울 시립대의 그 제자분께서 네, 맞습니다. 그거 연구하신 걸 안 그래도 저희 그 네. 박 기자가 요약 정리를 오늘 했을 네, 겁니다. 한번 아마. 정리해 그거 한번 봐주시죠. 좀 네. 정리를 해보죠, 아이 그걸. 서울시립대학교 이제 건축음향연구실이 펴낸 대학 기숙사에서의 화재 경보음 현황 및 청취 환경 개선 방안 논문에 따르면요. 음향 장치로부터 2.8m, 2m 떨어진 A실과 B실의 경종 경보음은 1m 거리에서보다 각각 34.2, 31.3dB 떨어졌다. 또 이런 문이 하나가 있음으로써 네. 방화문, 그러니까 현관문이 차음 성능을 이제 차음 기능을 하는 거죠. 네. 요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아까 아파트 화면을 보면은 밖에 옥내 소화전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뿌릴 수 있는 그 소방 호스가 있는 그 기계 장치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경종이 따르릉 하는 경종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런 음향 장치들이 실제 세대 내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듣기에는 문이 하나 닫힘으로써 원래는 기준상은 90dB, 90dB라면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뭐 경적을 크게 울리는 소리 이 정도 소리가 되는데 여기서 한 30에서 34dB, 35dB도 문 하나 닫는 걸로 확 떨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맞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발신이 되는 소리가 나는 경종 앞에서의 이제 이 소리 크기를 잰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듣는 사람의 그 소리가 들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대부분 이런 경보 설비를 설치해 놓은 이후에 각각의 공간별로 음압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조건에 맞게끔 감리나 뭐 이런 거 방 안에 어. 예를 들면 좀 아파트로 설명하셨으니까 아파트에 사실 이제 이 승강장 부분에 있는 이 경종이 울렸을 때 네. 이게 그 승강장에서는 90dB로 울리겠지만 사실 방 안에 또 방 안에 화장실 또 방 안에 드레스룸 이런 각각의 공간별로 다 그런 음이 전달되는지를 각각 공간 안에다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이렇게 단순히 음의 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명료도라고 해서 얼마나 더 또렷하게 들리냐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제 대학원생이 이제 논문에 착안을 해서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원래 이제 미군 부대 이런 소방 시설들을 설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미군 부대에서는 다 직분하니까 경보 설비들을 다 음향 체크들을 다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과정들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들어 주느냐가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기준은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많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공간 안에서 공간의 사각에서 과연 이런 소리들을 다 듣고 대피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번 사고랑 대입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 세대 내에 있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비상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종의 소리도 마찬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에서 1차로 신호를 그쪽에다 넘겨주면 이게 따르릉 울려주면 제실자들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기준이 아직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 그 기준 코드가 NFPA 72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듣는 사람이 거주자의 입장에서 75데시벨 또는 그 주변 환경보다 15데시벨 이상 높은 환경 소음보다 15데시벨 이상. 최대 소음보다 그 환경에 노출. 예를 들어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기계음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15데시벨 이상.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기준은 75데시벨 이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까 이제 그 연구 논문도 있지만 경종에서 90데시벨이면 실제로 안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40데시벨, 30데시벨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완전히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거니까 바깥에 있는 경종의 소리는 뭐 이걸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제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해주고 비상시에는 비상방송으로 또 기능을 해주는 그 스피커들인데 이게 지금 화재 안전 기준이 바뀌었죠? 원래는 말씀 주신 것처럼 계급이나 기장의 이 아파트들은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1와트 기준으로 스피커의 음량이 나오게끔 돼 있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이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기준이 그렇죠. 그게 이제 제정이 제정되면서 되면서 그게 언제예요? 2023년 2023년도를 기점으로 이 와트 수가 2와트로 2배가 커졌어요. 그런데 근데 이 2와트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거 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 거실 쪽에만 설치하는 거고 문을 닫고 그러면 요즘 개인 프라이버시가 좋기 때문에 각각의 방문들 닫았을 방음도 때 잘 되죠. 방음도 잘 되고요. 그래서 사실 그 기준으로 가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준처럼 제실자 기준을 방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기준을 빨리 제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축 아파트,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에 어찌됐건 지금 차동식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저희 집도 이제 방이 3개고 거실까지 있는데 연기 감지기가 없습니다. 다 차동식 그 열 감지기로 되어 있는데 요 전체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제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배터리 타입이거든요. 수명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10년짜리고 가격도 다 2만 원 이하에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사실 10만 원이면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한번 채용해 보시기를 그게 권고합니다. 세대 내에서 이렇게 그 사고가 어린이들 특히 제가 없을 때 저도 이제 딸들이 둘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하는 놈만 울리는 그냥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니라 요즘에는 연동하죠. 무선으로 A실에서 만약에 감지기 한번 울리면 바깥에 설치해온 BCD까지도 얘가 신호를 잡아줘서 동시에 다 울려주는 그런 감지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로 좀 해서 저희 집을 좀 스스로 좀 지켜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뭐 스스로라는 말씀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우리나라 국민께서는 사실 나의 안전을 누군가는 지켜주겠지, 건물에서 지켜주겠지, 뭐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건물에서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거나 기능하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건 본인 스스로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거나 모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라에서는 왜 이런 걸 안 했느냐, 건물에서는 왜 이런 설비가 없느냐 이렇게는 말씀하시면서도 내 스스로 그럼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에서 또 혹은 또 소방청에서 혹은 또 건물의 관리자로서 건물의 시설로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노력들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본인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이런 것들을 획득해서 본인이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2, 3만 원짜리 단독형 감지기 설치하면 그만큼 안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도 못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정보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보신 방송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도 아 그거는 또 뭐 내가 내 돈 들여서 굳이 해야 되나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열심히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아파트라는 곳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프로가 살아요, 지금 아파트가 통계상. 거의 한 지금 2천만 호 정도, 2천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대략 보니까. 1천만 세대면 뭐 진짜 어마어마한 세대로 50에서 60%는 절반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이 그 가족들은 물론 그냥 주민들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셨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번외로 이번 그 현장에 가가지고 사실 둘 다 좀 울컥하고 온 게 그 계금동 사고는 좀 발생된 지 좀 됐잖아요. 그 계금동 사고에 그 현관 앞에 갔는데 이제 과자랑 이런 그 꽃과 이제 저희가 그거를 카메라 영상에서 많이 노출을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만 방송에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한동안 거기서 멈칫했어요.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편지를 또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참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주민분들이 진짜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사실 방지하고 또 이런 대책들을 또 마련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정책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그게 잘 되려면요, 저는 이런 코너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저희가 대단한 채널도 아니고 아직 또 소방에 근데 대단하진 않지만 소방의 전문성은 어디보다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나와주셔서 토론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걸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의 지식을 좀 더 얻으실 수 있고, 또 정책 위반자라던가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정보들을 좀 얻어서 야, 이게 현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거냐, 아 여기에 이렇게 들어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인식해서 좀 사회에 좀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좀 저희의 이런 목소리들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구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동주택들. 그리고 이거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런 교수님들이나 뭐 저희 같은 기술자들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방송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같이 동참해서 하는 어떤 단독 경보형 설치 챌린지 뭐 이런 거 한번 기획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 게 뭐 구축은 열감지기 자체를 또 다 교체를 하려면 모든 세대 뭐 이렇게 또 입주자 대표회 뭐 이런 데에서 좀 큰 결정을 해야지 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그 세대만 바꿔갖고 사실 의미 없거든요. 옆집에서 불났으면 나만 연기감지기 바꿨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세대 내 세대에서 일어나는 화재만큼은 빨리 알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좋으신 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런 게 챌린지를 하면 저런 게 있었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한 이후에 인지에 대한 부분들, 빠른 감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은 이 두 화재 사례로만 본다면 둘 다 이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였단 말이죠. 콘센트나 이런 예, 것들. 중요한 사실은 부분인 것 뭐 이런 같습니다. 전기에 관련된 콘센트 사용, 또 안전한 콘센트를 그것도 사용하거나 좋네요. 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연히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콘센트를 사용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잘 관리하면서 쓰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굉장히 놀랬던 거는 어떤 분께서는 1년이 지나면 자기네 집에 있는 콘센트를 다 빼서 다 새 걸로 교체하신대요. 왜냐면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꼭 외형적으로 뭔가 먼지가 쌓이거나 어디가 또 이제 이를테면 또 그을르거나 색깔이 변색되고 이러지 않아도 사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열이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경화되면서 훨씬 취약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 본인이 실제로 경험했을 때 그런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날 뻔한 적이 있어서 1년만 되면 무조건 다 집에 있는 콘센트들을 싹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못하지만 사실 안전하게 쓰기 위한 콘센트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제 이 이상 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전기 화재의 상당 부분은 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번 콘센트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전격 용량이라는 게 콘센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전기의 용량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구멍이 4개면 그중에 한 2개만 쓰면 충분히 안전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물리는 기기들이 먹는 전력량 그런 것들을 이 콘센트에서 받아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나는데 이걸 곱하시면은 얘 이제 전력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물리는 각각의 기기들이 과연 얘가 쓸 수 있는 용량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따져보신다 그러면 화재 전기 안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화재도 보면은 에어컨의 실외기와 실내기를 한 콘센트에서 썼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거는 사실은 예, 뭐 작년에 위험하다. 부천 호텔 화재 같은 경우에서도 부천도 맞아요. 거기도 부천 그 숙박시설 화재에서도 에어컨을 뭐 그 선 자체를 이상하게 결합을 다 해놓고 그걸 다 콘센트로 연결을 해놨는데 이 결합 자체도 좀 문제가 많았고 그 전기적인 위험이 뭐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건물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화재가 요인 중에 두 번째죠. 네, 맞습니다. 뭐 첫 번째는 부주의인데요. 예, 뭐 부주의는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발생하는 화재인데 저는 또 그래도 오히려 부주의 화재가 많다는 걸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바라본다면 부주의한 건 주의만 기울이면 그만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의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지금 이렇게 장시간 이게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전문가 분들께서 저희 화재 학습에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신 거고 저희가 이런 사고 사례에 대한 학습도 학습이지만 이 화재와 관련된 기술적인 것, 제도적인 것, 또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듣는 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방에 대한 지식과 안전을 찾아가는 뭔가의 지름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지표를 저희가 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또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찬 구성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